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여러 가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떤 기대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헌법기관이고 대단한 권한이 많이 있고요. 입법기관이란 게 정말 일반 국민들한테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른바 민생입법을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좀 정쟁, 물론 이제 정당이란 게 정쟁을 무시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민생을 위한, 그러니까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느낄 수 있는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치 분야 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느낌인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대표 출마 않겠다 이런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네. 뒤늦게 좀 착오였다 또 이렇게 네. 정정을 하는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질문자의 질문을 좀 잘못 들었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좀 네. 잘못 내가 알아들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냥 텍스트로 된 기사를 봤을 때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게 이제 증문즉답을 하는 거고 원고가 미리 나와 있다라고 질문지가 검토를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추가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또 전화 연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네. 라디오 인터뷰가요.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럼 전당대회에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진행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묻는 걸로 보여요.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묻거든요. 네. 근데 안 나온대요.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지금 거의 나올 채비를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당대표 지위에 네, 있는 네. 분이니까요. 안 나온대요 라고 얘기해서 확인하셨나요? 라고 물으니 뭐 확인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너무 이제 부담감도 크고 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나오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뉘앙스는 마치 직접 이제 좀 네네. 확인을 한 것처럼 네, 그런 이야기를 식으로 한 얘기를 거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 전당대회 대표 나온다는 썰이 있어서 오해받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런 뜻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직접 워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사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잘 그 전화 연결이고 안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네. 뭐 스튜디오 출연이어도 잘 못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건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답변을 한 거라서 이게 과연 오해일까?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본인 해명에 따르면 난 조정훈 얘기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근데 맥락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였는데 갑자기 조정훈 위원장을 잘못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납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도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었어요. 나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여러 차례 비쳤지만
결국에는 안 나온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황우여 전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조정훈 의원으로 잘못 들었다는 이 해명이 과연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데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대통령실의 기류를 대리인격으로 뭔가 언급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또 해명을 하기 전까지 어떤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도를 통해 봤을 때는 네.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마치고 네. 아마 참모도 있고 그 국민의힘에 또 공보국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거 어떤 의도인지를 바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방송이 끝나기 전에 그 의사는 전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네. 들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예.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면 잘못 들었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마침표가 찍혔다기보다는 그냥 다만 쉼표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말 그대로 믿어야 될지 잘못 들었다고 잘못 얘기했다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직도 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좀 고수이라고 네. 평가를 받고 이제 뭐 별명이 어당팔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의 고수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수라고 네. 불릴 만한 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이 말실수를 하셨다고 해도 이게 뭔가 은연중에 이제 자신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거나 이제 뭔가 이제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당팔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제 국회 출입기자일 때 뵀던 기억이 나요. 현역 네. 의원이실 때 그때 받은 뭐 인상평이긴 하지만 되게 온화하고 자상하고 합리적이시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허허실실이지만 어쨌든 정치력을 발휘할 땐 발휘하는 그래서 어리숙한 그 외양과 어떤 태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정치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별명까지 얻고 있는 분이라서 조정훈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의 또 복잡한 사정과도 맞물려서 해석을 낳는 건데 사실 대통령실의 기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백서를 만들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특검이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수사하는 거냐.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일선 반응이기도 한데 이 불편한 기류가 그대로 있는 거죠.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좀 철벽 방어를 하는 부분. 그러면 총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란 취지야 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상당히 불편한 동거랄까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때 황우여 전 의원은 당의 원로 중에 원로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대통령의 정말 뭐 의중을 밝힌 거든 아니면 본인의 의중을 밝힌 거든 뭔가 의도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총선 당선 낙선자들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지구당 얘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던져놓은 건 있지만 그 전에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맞아요. 이 지구당 부활 얘기가 상당히 있었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차떼기 정당이다 뭐 이래서 이른바 오세훈 정치개혁법 이래서 지구당을 다 폐지한 건데요. 지구당 이러면 되게 뭐 음습한 정치와 뭐 연계되는 듯한 이미지도 있었죠. 왜냐하면 법으로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정치 자금이 맞습니다. 이게 좀 은밀하게 이제 전달되는 통로로 좀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게 했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당이라는 건 정당의 공식 기구인 거예요. 각 지역 단위에 이제 있는 지금은 이제 당협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시적으로 후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정치 신인은 내가 어느 지역구, 내가 뭐 연고 있는 데서 나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당장 처음부터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역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은요, 지역구 의원들은 상시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역 의원이니까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플랜카드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외 인사들은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시적인 사무실 운영도 안 되지, 기부금도 못 받지,
플랜카드 하나 제대로 못 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과연 이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인과 겨루는 데 있어서 공평한 최소한의 구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시는 원외 인사들 보면은 당원 명부도,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당원들 명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러 정치권의 이슈가 있어서 정치개혁 입법을 하는데 감히 반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뭔가 단점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죠. 국민 여론도 뭐 있었고요. 그런데 운영을 해봤더니 이런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의제를 딱 던진 거죠. 이게 제도 자체의 보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포석도 당연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당내 경선에서 일단 경쟁자를 꺾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력한 경쟁자 중에 한 분은 오세훈 현재 시장이에요. 이걸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개혁 입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그 부분에 어떤 흠집을 내는 측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원외 인사들이 바라던 바가 더 커요. 이거는 이미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이걸 굳이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거든요. 그럼 원외 인사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역학구도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원내 이번에 당선인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 중에는 이렇게 세를 구축할 정도로 정치적 지분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원외에서 특히 낙선자들 중심으로 한 천목회 이런 데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엄청나게 엄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목회 등 원외 인사들의 수건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의제를 던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안건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논의 이 장에 올리면서 본인의 어떤 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그래서 여러 다중 포석이 있는 좀 정치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 내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도 맞아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너무 원외 인사들이 정치를 하는데 장벽으로 작동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이런 당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정당의 운영기구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지구당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외 인사들은 자기가 뭔가 어떤 정치적인 플랜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가 너무 과열되고 과잉돼서 이 지역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돈이 돌고 불법 자금이 융통되고 이런 통로로 이용됐던 과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최재형 의원님도. 너무 이제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러면 뭔가는 해야 되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모색하든 이게 불법성이 너무 농후하다 보니까 현재 정치와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손질은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상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좀 편법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2004년에 폐지됐던 이 지구당 부활까지도 좀 논의가 지금 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 네, 이 실루엣은 굉장히 익숙한 분 같은데요. 개헌론이 한창 이슈인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동조를 했다가 당내 반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 이 이슈는 사실 모두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렇죠. 이슈인데, 약간은 좀 이제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게 상당히 나경원 의원은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을 하시고 당에서는 원내대표까지 여기만 굉장히 중진입니다. 본인이 발언을 할 때 그 정치적인 파장을 모르고 함부로 말할 정치적 체급은 최소한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토론회, 그러니까 언론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나온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입을 어떤 개헌으로 올리자란 이야기가 야권에서 나오죠. 특히 개혁신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천하람 당선인, 뭐 이준석 당선인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이걸 중임제로 하든 연임제로 하든 이거 두 번을 하든 이런 헌법 개정이 있으려면 당사자한테는 적용을 못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맞습니다.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 한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임기 단축은 이거는 약간 불이익한 거잖아요. 당사자로서.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내지는 두 번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이슈가 상당히 좀 군부를 짚히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 물은 거예요. 언론인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 즉슨 네. 가능성을 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게 맞느냐.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그냥 밀어붙였으면 또 더 어쨌든 네네. 뭔가 논의가 좀 불붙었을 텐데 네. 바로 다음날 오해였다라는 취지로 네, SNS에서 네, 네. 바로 잡아요. 그런 맥락이 아니었고 네. 난 정말 원론적인 차원에서 본인은 기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개헌론자의 입장인데 그 부분도 뭐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뭘 대통령을 이제 직격한 거냐라는 취지의 어떤 해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불씨를 끄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 SNS에 해명한 것처럼 과연 완전히 원론적인 태도였을까? 나경원 의원이 정치한 그래도 구력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황우엽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일단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뭔가 계속해서 그 의견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반발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네. 싶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될 때 언론에 한번 네, 좀 나오도록 보도가 되도록 네, 네. 하는 것도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정치인도 내 생각, 내 어떤 정치적인 방향, 내 정치 철학과 관련해서 이미 마음은 굳어져 있어도 이게 여론의 이게 어떤 반응을 어떻게 끌어낼지는 지금, 그럼 약간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그런 뉘앙스로 전달된다는 걸 저는 나경원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내가 보였을 때 여론의 향배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여당에서도 찬성하면은 제적원의 3분의 2 개헌 발의 요건이 더 충족이 되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더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기류는 당연히 또 차갑고 아주 불쾌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를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주워 담았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떤 국면이 펼쳐졌을 때 나경원 의원이 무슨 입장을 내는지도 상당히 좀 관심사가 돼버린 거죠. 일각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사실상 당내에서는 좀 애매한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좀 이제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좀 그렇죠. 시각도 있던데요. 나경원 의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고 사법고시를 같이 준비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상당히 부부끼리도 이제 친하다라고 알려졌지만 나경원 의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일련의 전당대- 사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했을 때 사실은 주저앉힌 거예요. 이른바 김장연대니 해서 김기현, 장제원, 이른바 친윤 중에 친윤과 같이 연대설을 막 하면서 나경원은 못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초선 의원들이 막 연판장을 돌렸어요. 저는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나경원 의원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 연판장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떻게 또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대통령과도 거리가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이철규 의원을 뭐 연결고리로 해서 대통령과 또 뭐 식사를 했다. 조금 앙금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친윤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비윤, 나아가서 반윤이냐? 또 그런 스탠스도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대통령과 앙금이 풀렸냐고 하면 본인은 대통령과는 이제 뭐 더 갈등 그런 건 없다라고 여러 차례 또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한 거예요. 지금 친윤도 아니고 네, 비윤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 나갈 때도 항상 지금 뭐 55% 정도 나갈 확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전당대회 나올 때면은 아마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관계 설정이 뚜렷해야 될 겁니다. 아예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지금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과는 좀 정치적인 차별화를 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아마 저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스탠스를 더 분명히 취할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매하니까 이런 개헌과 관련한 본인의 의중을 한번 던져본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손을 못 댔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이 취지 자체에는 이제 좀 공감을 하는 걸로 좀 이견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사실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네. 여당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치는 정말 생물이고 변수가 많고 대통령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지율로 임기 3년을 아주 강력한 그립감을 갖고 국정 운영하기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천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실의 눈치랄까요? 이런 걸 안 볼 수 없었지만 지금 또 국면이 달라요. 네. 당장 선거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각각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도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덜한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결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된다고 하니까 여러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하더라.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쥐게 되면 민주당과 정치하면 된다, 국정 운영하면 된다라는 네. 이 육성까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또 정치적 선택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탈당을 할 것인가, 또 지금 여러 사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제 정조준을 하고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지금도 여러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단독을 하면서 최장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런 거죠. 이런 국면을 사실 돌파해야 될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파의 하나가 개헌. 천하람 이제는 의원이 됐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정 운영은 사실상 이제 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그럼 개헌이라도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그걸 선뜻 받기는 어렵겠지만 또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역학관계도 정말 시시각각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라고 했는데요.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 설정을 얘기하면서 개혁신당이 보수라는 이념 지향적인 정당을 계속 좀 고집을 한다면 존속하기가 힘들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보수라는 가치일 수 있지만 고집하지 말란 취지인데요.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 행보, 정치 인생을 보더라도 당연하지만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헌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기도 했고, 이제 독재정부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기치와 민주화라는 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이게 이념 지향적이면 대단히 뭐랄까요? 가치 지향적인 부분이 정치 영역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과 신뢰 위주의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지 보수라는 가치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가치 연대 이런 거는 특히 개혁신당으로서는 아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 사실 의원들 이준석 의원 그리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출신이죠. 국민의힘의 뿌리를 닫고 있지만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어떤 그 지향점에 있어서는 보수의 큰 틀로 묶이지만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정책 비교를 한
그런 보고서 등등을 보면 정책적 차별성이 진보 보수로 그렇게 확연히 갈리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국민의힘도 어떤 면에 대해서는 되게 진보적인 정책을 막 내기도 하고요. 또 뭐 민주당이 다소 뭐 안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보수적인, 또 최근에는 뭐 종부세 이슈를 하면서 보수 유권자층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정책의 어떤 노선 방향보다 실리 위주로 고민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개혁신당하고의 국민의힘의 관계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같은 편이야, 좀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허은하 대표에게도 이념적으로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이제 홍초로 정무수석이 오고 대통령이 또 화환도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좀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싶고 또 일부러 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처음에 이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왔을 때요. 개혁신당에서 3석을 확보를 하니까 여기가 범여권이냐, 맞아요. 범야권이냐라고 이제 언론에서 분석할 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범야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무수석을 뭐 전당대회 때 보내고, 어떻게 보면 예우지만 대통령이 취임 2년차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이준석 대표도 만날 수 있습니까? 조국 대표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언론에서 한 10초 포즈가 있었다. 10초 딱 침묵이 있었던 거죠. 앙금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10초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이미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의 어떤 감정을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을 최근까지도 잊고 있어요. 뭐 양두구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표에서 사실상 추출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술맛을 이렇게 좀 가장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 얘기도 굉장히 했었죠. 좀 자극적이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대단히 좀 경노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는 또 서울대에서인가요?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this stupid man이라고 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무례하죠. 이제 대통령을 그래도 전직 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지칭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뭐 so what, 거의 그렇게 반문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유기적으로 화합하는 길은 멀어진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최상병 특검 민주당이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면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언을 하고 있고, 이 특검 정국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의힘도 이제는 거의 그냥 민주당에 더 가까운 정치 세력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또 좀 더 이어가자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6.3%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좀 마의 5% 벽을 넘었다. 이걸 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기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정통적인 지지층일수록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토감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정치 10년 하면서 계속 선거에 도전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조금 비아냥되듯이 마이너스 3선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 입성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 쉬운 지역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 동탄 그 지역에 간다고 했을 때 왜 무슨 연고가 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를 깼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본인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선 주자 이런 선호도 조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별 소용 없다는 거예요. 황교안 전 대표도 뭐 선거 직전까지는 뭐 2자릿수까지도 나오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문되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인터뷰도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영리한 전략을 썼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 그리고 남녀의 어떤 확장성까지 담보하고 있을 것인가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가 사실 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굉장한 딜레마일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은 2030 남성인 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지지층에게만 소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을 놓치게 되고, 또 나머지 확장성을 또 고민하다 보면 정통적인 자기를 밀어주는 지지층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남겨진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던 이준석 대표의 그 당선이었는데, 앞으로의 또 모습도 어떻게
좀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최상병 특검법 부결로 막 내린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었죠. 이 법안이었는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17표의 이탈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야 이제 재가결이 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의원분들이 한 5번 있었죠. 그래서 5+12이라고 하면은 17표가 혹시 나오진 않을까라고 했지만 표단 속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성공은 했고요. 저는 그래도 뭔가 10표 정도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김웅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1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방조범을 넘은 이 최상병 이 사건의 거의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놨는데 그리고 막판까지 지도부가 계속 전화로 표단속을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의원도 막 4-5명 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대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부결로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지금 당장은 17표 이탈이 좀 되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10표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22대 국회 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그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쳤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그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이탈표 단속을 잘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임기 막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한 걸로 봐야 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3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이제 탄핵과 조금 연계짓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하기는 한데 그런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조금 결속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제 결속하게 됐다. 그런 부분도 좀 다소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22대 국회로 가면은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완전히 원구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소장파, 소신파 이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벌써부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찬성 의사를 좀 던지는 의원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8표 정도만 필요하면 돼서 이게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모르고 지금 또 한번 부결이 또 되니까 계속해서 지금 기사들이 단독을 달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뭔가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걸 받아버려서 더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민주당은 하니까요. 오히려 받아서 깔끔하게 끝내자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가지고요. 22대 국회 국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공개 표결이다 보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 찬성 반대 이 표를 누가 던졌느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에 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의심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온 거다. 오히려 그런 거 아니냐. 이 5명은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이거 찬성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뭐 그렇게 밝히고 뭐 반대하고 이럴 동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 무효표가 지금 4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4표 중에 3표가 찬성성 무효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찬성을 하면 가라고 한글로 쓰거나 이제 그 한자로 쓰는 건데 거기에
기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아. 점을 찍는달지, 아. 마침표를 찍는달지, 괄호를 찍는달지. 근데 세 표는 가라고 쓴 거예요. 나 네, 찬성한다. 네. 라고 하고 무효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옆에 치고 아, 네. 괄호를 쳐서. 이 표가 얼추 이제 세 표이기 네. 때문에 커밍아웃한 의원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다 이랬는데 거기에는 약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기본적으로 179표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민주당 의석수가 155예요. 그러니까 155를 다 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24표의 찬성표가 나온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딱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기가 그렇죠. 어렵고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표가 또 반대표와 무효표를 합치면 똑같거든요. 네, 115표로. 네, 네. 111에 4표, 111 반대 4표 무효 합치면 범여권표예요. 그래서 아마 이탈표가 민주당에서는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여당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특검법에 찬성한다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그때 5명이었는데 5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중에 김웅 그리고 김근태, 유이동, 최재형 의원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평론가는 그 안철수 의원이 무효표를 던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비판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왜 그랬냐면은 또 왜 그런 본인 입장에서 오해일 텐데 네, 네. 처음에 나 찬성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봤더니 최상병 특검 반대 이 판넬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로텐도 홀에. 네, 네. 그래서 이거 본인 얘기한 거랑 왜 다른 거 했더니 네. 찬성표 던질 건데 다음에 던지겠다. 이제 거부권이 오면 네네. 뭐 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을 견지한 거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나? 이런 적이 또 네네. 히스토리로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찬성한다고 하고 혹시 무효표 던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네네, 같고요. 다만 이 그렇죠. 5명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분들 중에 원내 입성이 22대까지 이어진 분은 지금 안철수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도 사실은 이탈표라고 전제하고 이제 아마 민주당도 이제 표 계산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이제 또 최상병 특검법 당연히 이제 그 또 나올 텐데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아까는 이제 17표인데 이제는 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되니까 이제 가결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쨌든 더 높아지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저는 당연하지만 표가 17표랑 8표는 상당한 차이가 네. 있죠. 거의 배가 차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8표를 못 끌어낼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를테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발의가 22대 국회에서 이제 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 네. 그 뒤에 8표의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까지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국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또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연동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수사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공수처 수사, 지금 공수처 수사보다는 또 박정훈 대령의 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여러 사실조회 회신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통신 수발신 내역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800으로 시작하는 건 대통령실인데 국방부 장관한테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일자의 전화가 갔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휴대전화로 이종석 장관에게 휴대전화를 했다라는 그 흔적들.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전화할 수 있죠. 물론 네네.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정황들,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을 하고요. 갑자기 국방부에서 경찰로 이첩된 이미 넘어간 수사 기록을 막 환수해오고 하니까 네. 이런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면 특검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특검법이 부결된 그 날에 사실 그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그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그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다. 네. 이 뉴스가 그날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이런 관련 자료는 계속 더 보도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게 또 왜 더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냐면 처음에 이종섭 전 장관은
나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것 때문에 네, 더 네. 이제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그럼 거죠. 왜 없다고 했을 것인가? 뭔가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또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입장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자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제 뭐 네.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뭐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통화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당에서도 뭐 이게 내용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다는 예. 사실만으로는 아직은 맞습니다. 좀 뭐라고 비난하긴 예. 좀 쉽지 않다.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데 네. 처음에 이제 부인을 했다 보니까 왜 부인을 했을까라고 또 당연히 통화만 가진 걸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진실 공방, 진실에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논란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 얘기 잠깐 드릴까 하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탈당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또 이제 부인을 그렇죠. 했습니다.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이 탈당을 했을 때 얻는 정치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대통령을 엄호해주지 못하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당론에 반해가지고 특검을 찬성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정치인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잘못된 정치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보수가 어쨌든 재집권에는 당연히 실패를 했고 탄핵이 된 사상초유의 대통령을 낸 그런 좀 뭐랄까요, 어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되는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건 당에서 탈당 요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네.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는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정말 큰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하루하루 높아지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게 탈당이라는 워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당에서 대통령을 뭐 탈당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 오히려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관측.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의 이 역학관계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이 특검 전국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1대 국회와는 좀 다른 22대 국회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전망과 과제는입니다. 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오늘 어쨌든 개원을 했습니다. 네. 22대 역시 이제 좀 특검 전국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과 또 이런 상임위 활동은 좀 분리해서 각 당의 의원들도 좀 봐야 되는 게요. 네. 지금 여러 법안들이 뭐 통과된 걸 대통령께서 추가로 거부권 행사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다 막혀가지고 좀 진척이 안 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을 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은 특검인데 상임위 보이콧을 했다. 국민의힘이 네. 이거는 정말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무책임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특검 전국으로 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정쟁으로 크게 이제 점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점철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맞서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정리정략이 왜 없겠습니까? 각 정당이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만 정말 해야 되는 그 코어가 되는, 그리고 언론 주목도는 높지 않지만 정말 국회가 해내야 되는 그런 입법 통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21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국회 개원식이 맞습니다.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임위원장, 네. 특히 이제 그 법사위원장 권한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47일보다도 더 늦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 네. 이제 후보 네, 후보죠. 같은 네, 경우에는 6월 달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라고 하는데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그러니까
그 야당이 해오던 관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아니다 이게 소수당이 하는 게 맞다 이건 또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 내용이라서 맞서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가져와야 된다. 법사위는 번번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일 때 법이 막혀가지고 본회의로 가는 통로 자체가 그냥 막혀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고, 운영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된 걸 들여다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이제 예비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네. 지출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도 이제 들여다볼 여지, 그리고 뭐 수의 계약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운영위가 소집돼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열리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어쨌든 이 상임이라는 건 배분을 하는 거고 오석수에 따라서 또 간행대로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다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냐.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으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큰 이득을 못 본 것도 사실이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율이 좀 빨리 돼야 되는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1대 국회 얘기 잠깐 하자면, 물론 이제 22대 국회로 이어질 만한 사안을 좀 살펴보자면요. 그 당시에 이제 17년 만에 연금 개혁이 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또 맞습니다.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이 연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 그러니까 44%까지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잘 안 된 거죠. 이게 심지어 제가 보수 언론들의 사설을 보더라도요. 이건 빨리 대통령 결단해서 이거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1년에 청년 부담금으로 나오는 손실이 50조예요. 하루에 1,100억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걸 받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거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이라고 해서 내는 돈 지금 9%대인데요. 그리고 9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이걸 국민의힘, 민주당 다 13%로 올려야 된다는데 의견 일치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받는 돈,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였어요. 2% 차이였는데 처음엔 이재명 대표가 44%까지 내리겠다. 그랬을 때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도 1%는 큰 거 아니다. 빨리 받아라. 근데 안 받았어요. 국민의힘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1% 더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안대로 가자. 국민의힘이 정리정략이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정작 합의가 되니까 국민 여론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음 국회, 이제 이번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으니까 이번 국회인데 거기에서 특위부터 다시 논의하면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에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건 인기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더 내고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내후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에요. 빨리 매듭 지어야 되는 게 여야 공히 진보 보수 매체 다 불문하고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게 너무 안타깝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얘기가 계속 지금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이것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 대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마용성 라인의 민주당 성적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점점 과거의 득표율보다 떨어져요.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경우에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죠. 종부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산세를 내는데 왜 추가로 보유세를 내느냐. 이거 이중과세, 나아가서 징벌적 과세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위하면 최소한 2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한 채를 막 해가지고 팔고 그 자산 증식하는 데 활용을 하니까요. 근데 1가구 1주택자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까지 그냥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과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단 깃발을 들었고. 그러니까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폐지해야 된다. 이건 아마 민주당이 손질할 겁니다. 네.
얘기 나눌수록 좀 22대 국회에 앞으로 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폐기하고 이런 수순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야 협의로 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여야 협의는 반드시 필수 전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통과시키는 게 어쨌든 민주주의의 룰인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헌법적 권한 맞습니다.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만 행사하시는 게 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